이 강의는 원래 이제 음양가 철학으로 잡혀 있는데 그 수강생들 편의를 위해서 내용은 원래 이제 절대식을 한다고 했고 강의 제목하고 약간 좀 부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음양가로 하면 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근데 큰 의미에서 보면 제자백과에서 이제 병법과라고 해서 병가, 법가, 그다음에 종행가, 그다음에 음양가, 거의 같은 계통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무력이라든가 술수가 가미되기 때문에 혼합해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자 같은 경우, 손자병법 같은 경우는 병가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법가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병법가를 한 번에 아우르는 그런 그 포괄적인 용어로도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 목차를 보시면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책으로는 289페이지서부터 한비 289죠. 예. 한비자부터 관자, 손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병법이고요. 오자병법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육도 삼리학, 그 다음에 70년대에 처음으로 밝혀진 거죠. 손자병법이 원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 손무의 병법이 있고 전국시대 때 손빈병법이 따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손자라고 하지 않고 손무병법, 손빈병법 이렇게 나누어 얘기할 때가 많죠. 이제 은작산 그에서 죽간이 발견됐거든요. 중국 고전은 되게 이런 그 계속 지하에서 발굴된 후에 따라서 가짜로 판명되었던 책들이 다 진본으로 뒤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80년대 대학원 다닐 때 이 대학원 첫 강의는 문헌비판 연구인데 우리 학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약하죠. 문헌비판 연구라는 게 뭐냐면 그 문헌의 작자와 성립연대, 그 다음에 전승 계보, 그거의 확실성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제자백과 가운데 노자가를 포함해서 다 진본이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80년대, 90년대 지하에서 죽간 자료, 비단, 썩은 비단에 발굴된 자료를 통해서 전체 문장이 진본은 아니지만 대부분 진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즘에 그 확인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라는 책이 그 정도였으니까 기타 다른 뭐 손자병법 이런 것들도 다 가짜라고 인정됐던 것들이거든요. 이거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 문체라든가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어떤 책이든 전승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논어라는 책, 오늘날에도 마지막 편, 6월편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거를 공자와 공자 제자들이 정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헌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전체를 가지고 한 번에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늘 다루게 되는 한비자도 마찬가지예요. 한비가 다 썼냐 아니냐. 뭐 맹자라는 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부는 제자들이 정리한 부분이 후세에 추가되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설이고, 물론 반대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신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제자의 말투를 가지고 썼다, 그런 편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주 중요한 텍스트를 그 자료로 원용할 때는 이런 자기 입장과 일반적인 입장을 각주라도 다뤄주는 게 특히 박사 논문에서는 기본이에요. 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자료를 취사 선택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맹신한다든가 다 부정한다고 할 때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운료자도 이게 다 위서로 판명됐었는데 요즘은 다 인정합니다. 이의공문대라는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의공문대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을지문덕장군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당나라 이정과 관계되는 병법서입니다. 역시.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갈량집 이것도 제갈량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 뒤에 편집됐는지 이것도 논란이 있는 거고요. 36개는 많이 들어봤죠. 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실 더 하고는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임재록이나 벽암록, 문문과 이게 되게 이제 불교 선승들의 어록이거든요. 제가 사실 요즘에 이쪽에 필이 꽂혀가지고 재밌긴 한데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는 이거를 하나 가지고 한 학기에도 시원찮은판에 그러니까 대개 1, 2주 해서 15주를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일람하는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인가요? 네. 잽싸게 빌려왔어? 네. 오, 참 빠르다. 자, 289페이지. 예, 김종국 선생님이 좀 읽으시죠. 인트로 부분. 한비자 BC 23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법과 사상을 진나라의 시황제에게 제공한 한유가의 선봉이자 법가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한나라의 귀족이었던 한비의 저작으로 그는 순자의 문화에서 배운 뒤 족 한나라의 번영을 위해 법과 사상을 대성했다. 원래는 본명이나 책 이름이 모두 한자였으나 후세에 당나라의 한유도 한자로 불리게 되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한비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기 한비전에 따르면 한비는 소국인 한나라의 귀족의 서자로 태어났다. 한나라는 전국 칠홍의 하나였지만 국토가 좁고 진나라와 초나라라는 강대국의 압박을 받아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웠다. 한비는 부국 강병을 위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 그 무렵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순자의 문화에 들어갔다. 동문으로서는 훗날 진나라의 재상이 된 이사가 있었다. 한비는 순자의 성학설과 노자의 무의에서 철학적 계시를 받고 상황의 법과 신불의 수를 종합해 독특한 통치 이론인 법수를 이끌어냈다. 한비는 이 법수리야말로 부국 강병의 유일한 것이라고 한나라 왕에게 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나라에서는 벌써 천하 통일을 지향하는 기계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것이다. 그의 법수를 채용한 것은 진나라 왕인 정이었다. 어느 날 정은 한비의 저작을 읽고 감탄했다. 그래서 저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자 이사가 꾀를 썼다.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략하자 한나라는 한비를 사자로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진나라 왕은 한비를 만났지만 그를 바로 등용하지는 않았다. 잠깐. 학생이 왜 교재를 안 갖고 왔어? 교재가 지금 주문을 바로 했었는데 성이 이형승. 네. 도서관 가서 빌려오세요. 도서관에 여분이 있을 거야. 이거 한 권 있는 거 빌려온 건가? 거기 서가에 있는 거 집었어? 네. 그럼 없지. 응? 없을 텐데. 아니야. 네, 맞아. 읽으세요. 진나라 왕은 한비를 만났지만 그를 바로 등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사는 옛날에 동문 수학한 한비의 천재적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등용되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 경계했다. 결국 그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 한비를 참언해 옥에 가두었다. 이사는 옥중에 독을 넣어 보냈고 한비는 어쩔 수 없이 그 독을 마셨다고 한다. 그 뒤 3년이 지나 한나라는 멸망했고 10년 뒤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정은 스스로 시황제를 정했다. 시황제의 정책은 모두 한비의 법과 사상에 따라 세워졌다. 그래서 시황제를 한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다. 한비자는 55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두를 한비가 직접 집필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전체가 법과 사상으로 통일성을 갖추어졌으며 한비의 사상 내가 띄워줄게요.
한비의 사상을 잘 예? 전한 있습니다. 글로 있어? 예. 평가받는다. 최근 중국에서는 법가의 시대의 사상으로 재평가되어 한비자와 관련된 주석서와 연구서가 많이 출판되고 있다. 예. 여러분들은 다 아는 바지만 지금 저 친구는 자연체육과 학생인데 이게 개념 정리를 하자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제자백가의 뜻이 뭐예요? 홍 선생님. 예. 제자백가의 뜻이 뭡니까? 춘추 전국시대 그 사상가들 아니에요? 사상가들 뭐 맞는 말씀인데 직역을 하시면 거기 안에는 뭐 지금 한비자도 들어가고 백가, 백가. 황 선생님. 응? 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을 한다 그러면 한자가 나오면 이 글자가 왜 들어가는지를 알고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모두 제, 자는 선생자.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은 뭐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가도 역시 학자 혹은 학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수많은 사상가, 여러 선생과 수많은 사상가들인데 그 다음에 설명으로 춘추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다양한 사상가 및 학파를 가리킨다. 이쪽에 우리 283인가 그래요. 저기 이영승 선생은 지금 몇 학기째예요? 이제 2학기째. 아, 올해도 입학했구나. 이런 개념 들어와요? 제자백가가 뭔지는 알아요? 그냥 고전을 그냥 일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만. 원래 이제 제자백가는 춘추 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다양한 사상가들과 학파를 가리켜요. 이거 자는 원래 선생이란 뜻이고 가는 사람도 되고 학파도 돼요. 우리가 유가 그럼 뭐예요? 유학자 의미할 수도 있고 유학이라고 하는 학파를 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 그러면 뭐예요? 불교도 될 수 있지만 불교 학자라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학파도 되는 거고. 도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제자백가 분류가 최초로 진행된 게 사마천의 사기에서 진행이 돼요. 그때 이제 제자백가를 그러니까 많이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마천이 가장 먼저 6개 학파로 이걸 분류하는데 이게 이제 6개 학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가, 도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유가는 이제 공자, 맹자, 순자를 일으키고요. 도가는 이제 노자, 장자, 묵가는 이제 묵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명가는 해시공손용, 법가는 지금 얘기하듯이 이제 한비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음양가, 취연 이렇게 해서 이제 육가로 되는데 이게 후한 시대에 들어가면 한서에서 반고는 이거를 또 9개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책을 읽더라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으셔야 돼요. 9개 학파로 분류를 하고 여기다가 소설가로 집어넣어서 합해서 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류 십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구류에는 뭐예요? 이거 플러스 뭐 종행과 그다음에 뭐 잡가 등등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마천의 사기, 그것도 열전에 나오는데 이 사기라는 책,
특히 이 사기에서 열전이 이제 7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요즘에는 서문을 앞에 두지만 옛날 그 고전들에서는 서문 역할과 요즘은 서문 발문은 구분하지만 고전에서는 맨 끝에다 후기식으로 서문 겸 발문을 쓰는 그런 고전이 적지 않았어요. 이 대표적인 책이 사기예요. 근데 사기는 이제 뭐 제왕의 그 연대기도 있고 제후의 연대기도 있고 각종 도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그 학술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물론 역사학에서야 본기 그다음에 뭐 표 이런 게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본다면 사기 열전을 우리는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진나라 이후에 사마천과 진시황과의 거리가 한 100년이 안 돼요. 그렇죠. 한 70년 정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어떤 사상가라든가 학술 문화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는 사마천의 기술을 가장 모범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마씨 그 가문 자체가 사관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한 부제 때 사관이었어요. 대대로 이제 사관이었으니까 자료를 많이 모았죠. 그 자료를 토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제 쓰는데 그 열전의 70편에 속하는 부분이 바로 자전적인 아버지와 자기 얘기를 정리된 부분이에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사마천이 아버지 사마담의 얘기를 원용하면서 6개 학파 분류 얘기를 제시하고 아버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설명을 덧붙여요. 그래서 이 육가라는 용어에서 유가도가 묵가병가 법가 음양가로 최초로 학파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70개 열전의 첫 편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이열전이에요. 백이숙제열전. 이렇게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열전을 기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싸잡아서 묶어서 이걸 합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단독 열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공자열전은 없어요. 열전은 그 시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기록한 건데 공자는 너무나 유명했고 사마천이 볼 때는 공자는 기타 유명한 사람하고 차원을 달리한다. 그래서 제후에 해당하는 그 세가 이 사기라는 책은 이 본기는 뭐냐면 제왕의 연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최초의 그 왕이 누구예요? 유방이잖아요. 유방본기. 예. 근데 유방본기 이전에 항우, 그 다음에 한나라를 창업하는 도화선이 됐던 노예 출신 진섭도 다 이 사기에서는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왕의 그 열전이고요. 쉽게 넓게 말하면 세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기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왕, 그 다음에 제후, 그 다음에 일반 지식인들이나 뭐 기타 등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전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공자는 열전에 넣지 않고 세가에다 집어넣어요. 덕으로 말하면 공자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공자 세가가 따로 있어요. 심지어 진나라가 망하는 도화선이 됐던 진승 오광의 난 할 때 그 진승이 원래 이름이 진섭이에요. 진섭도 세가에다 집어넣어요. 공자하고 등급이 같아. 그러니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비록 노예지만 한나라 창업을 위한 도화선이 된 밀란의 선봉에 섰던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인물들을 열전에 두는데 사마천이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이숙제예요. 그 넘버 원이에요. 기타 제자백가들은 다 뒤쳐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자는 세가에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맹자도 별도 전기가 아니라 맹자, 순자가 합쳐져 있어요. 거기다가 제자백가로 분류를 했으면서 묵자 열전이 아예 없어요. 맹자, 순자 열전에 꼽사리로 두세 줄 들어가고 끝났어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마치 사기에서는 한비자 열전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한비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열전이 어떻게 되냐면 노장, 신한 열전이에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 신불의 한비자를 싸잡아서 하나로 묶어서 열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사기의 노자 열전, 장자 열전, 신불의 열전, 한비 열전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여러분들이 접할 때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기 열전 앞만 뒤져봐도 한비 열전이 없거든.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자백가를 하게 되면 개조, 다시 말하면 이론을 정립한 개조가 있고 나서 전승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학파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유가로 말하면 공자가 있고 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한참 후에 한 100여 년 뒤에 맹자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공자를 스승으로 높였고 그 뒤에 또 순자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공자를 높이면서 유가라는 그 맥락을 이어갔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는 유가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보는 유가라는 맥락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묵가가 있는데 묵가는 실제로 성격이 좀 다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묵가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가는 이제 주로 노자 장자지만 역시 노자 장자도 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서 보면 공자, 맹자, 순자 하나를 먹지만 세 분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시대 차이도 많이 나요. 다만 후세에 그 맥락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사마천이 볼 때는 한 묶음으로 학파로 분류한 것 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마에다가 나는 유가다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고대에. 후대의 사마천의 시각에서 볼 때 사상적인 흐름의 맥락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경향성으로 분류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으면 오늘날까지도 기본적으로 원용되는 제자백가를 분류할 때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 같은 학파 내에서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옥설 같은 유가라고 그러지만 계열을 달리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법가의 대표로서 한비자를 삼는 것은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학파는 우리가 뭐 야스퍼스가 말하는 차축시대라는 것처럼 그 서양의 소크라테스라든가 뭐 부처님 그 다음에 동양의 공자 이 계열이 100여 년 사이에 세계의 유명한 사상가들이 문명의 그 개창자로서 다 출연하잖아요. 서양의 탈레스도 마찬가지고 히라베. 근데 이거 동양으로 말하면 부처가 시다타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노자, 도가의 개조,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묵가예요. 그러면 법가도 유사한 시기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법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파가 아니었어요. 그럼 법가는 뭐냐? 법가에 속하는 사람들은 죄다 정치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가라는, 그러니까 이 법가라는 의미 속에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떤 의미가 가장 강하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냐면 개혁, 그러니까 객관화하고 개혁을 추진한다라는 의미가 법가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토론하다가 말이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법대로 하자. 예.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간에 그 입장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하지만 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능사는 아니죠. 그러나
분쟁을 해소할 때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원칙을 세워야 그나마 분쟁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다시 말하면 유가도가 묵가에서 말하는 그런 사상가들은 법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어요. 입장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법이 천지창조 때부터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든가, 그렇죠? 예. 우리 왜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가장 무서운 거는 마을에 어르신 한 말씀이 더 무서워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장티푸스, 장질부사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그 호적 신고를 제대로 하질 않아요. 출생 신고를. 홍 선생님 제대로 돼 있습니까? 항상 듣습니다. 늦죠. 예. 그 남백 선생 같은 경우는 5년인가 늦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왜냐하면 태어나서 1, 2년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늦추기도 하고, 저는 그걸 기억을 하는데 저희 동네는 이제 집성촌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그 면석이 불러가지고, 야 저기 우리 애 몇 년 지났는데 그 신고해라. 저도 1년 늦게 돼 있어요. 오직입니다. 예. 그게 법이야. 그리고 그거 무슨 뭐 신고 늦겠다고 뭐 벌금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법보다는 아직도 관습이 우선하는 조직이나 집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재벌 문제 나오고 뭐 가족 경영이다, 정실 뭐 이 문제가 싹 트는데, 그게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더 강하죠. 아직도 뿌리 깊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몰린 게 그거잖아요. 중국의 그 14인구 중에 공산당원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부패한 집단이 공산당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참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쉽지 않아요. 해결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유가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보죠. 공자는 예로서 가족관계나 사회나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공자는.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조건이 뭐냐면 어른이 먼저,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 규정보다 관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이 조직이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면 특히 공자가 본 조직의 그 범위는 가족이에요. 가족에서 부모가 자식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물론 예외적인 싸가지가 없는 자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족이 화합하게 되고 안정이 된다. 그거를 집단이나 국가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공자는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집단이라든가 국가의 그 특수성에 대해서 공자는 주목하지 못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끔 뭐 군조직에 예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보면 뭐 이 군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가족이 화합하고 효자가 많다.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통계조사죠. 그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도 효자가 반드시 군생활 잘한다. 이거는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편찮다는 소식을 편지로 들어.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내가 휴가도 못 가고 외박도 못 가고 어떻게 돼?
총기 들고 타령하는 거지 뭐. 심지어 왜 애인 보고 싶어 타령하고 뭐, 응? 우리 김종범 선생 장교로 근무할 때 그런 병사 없었어? 총기 들고 타령. 애인 보고 싶어서 애인 집에 와가지고 막 정치 탄력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구타 때문에도 있고 자살하는 병사도 있고. 이건 좀 다른 얘기로 이제 흘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 즉 공자가 말하는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 그거 저는 가끔씩 이 부분 좀 오이 가던데 공자가 말하는 유교에서 쓰는 용어가 가천하예요. 가천하. 이 순자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가천하의 의미가 뭐냐면 천하를 가문처럼 경영할 수 있다라는 이상의 이상적인. 그 당시에 그 수진 제거할 때 그 가짜가 우리가 말하는 집이 아니라고. 네, 가문이죠, 가문. 그럼 그 제후국 차원에서 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의 가를 말하는 건지. 그거는 공자가 말할 때는 그게 이제 시대 배경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 본래 공자 이전의 서주 시대 때는 천하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왕이고 그 다음에 국을 총괄하는 지도자가 뭐예요? 제후예요. 이거를 이제 군주라고도 하죠. 군이라고도 하고. 이게 아주 엄격한 구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부가 총괄하는 행정 단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학에 나오는 조목 가지고 지금 예를 드는 거죠. 물론 요 밑에도 네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내용은 고래로 천하를 평정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고래로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자는 먼저 가문을 가지런히 하였으며 가문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몸을 닦았다. 이건 종법제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봉건제에서.